이번 시간에는 껍빛단리 교과서 본문 살펴보는데요. 1차시로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작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본문에서는 발단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을 보면 학습 목표가 지금 3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소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째, 과거의 삶이 반영된 소설을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감상할 수 있다. 3번째, 사회의 문화적 배경이 나타난 소설책 한 권을 읽으며 통합적인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다. 3가지 학습 목표가 제시되었는데요. 우선 우리 껍빛단리에서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이 드러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서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사회문화적 배경이 드러나는 작품을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은 앞으로 할 활동이기 때문에 1번과 2번 중심으로 본 단원 살펴봅니다. 작품 속에 드러나는 사회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작품을 읽을 때 그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 작품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을 곧잘 듣는데, 그렇다면 작품 속에 드러나는 사회문화적 배경이란 뭘까?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다 알고 있을 텐데 확인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품의 내용이나 의미와 관련이 있는 사회 역사적 배경이나 공동체의 가치나 신념, 문화 등을 사회문화적 배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읽을 때 시대적 배경이나 이 상황에서 공동체에 어떤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문학작품 감상 방법에 대해서 1학기에 공부를 하였는데요.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는 크게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이 있다고 하였고, 내재적 관점은 작품 자체만 집중해서 감상하는 방법, 그래서 절대론이라는 말을 썼고요. 외재적 관점인 경우에는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작품 밖의 작가나 독자나 시대 상황과 연결지어 해석할 때 외재적 관점이란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대 현실과 연결하여 감상하는 것을 반영론이라고 하였고, 작가와 연결 지을 때 표현론이라고 하였고, 독자와 연결 지을 때는 효용론 또는 수용론이란 표현을 썼었는데요. 그림을 통해 본다면 작품이 있으면 작품 안에 드러나는 요소만 보면 절대론, 시대의 사회 현실과 연결 지으면 반영론, 작가와 연결 지으면 표현론, 그리고 독자 쪽에 연결을 짓는다면 이때는 우리가 효용론 또는 수용론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해보자라고 한다면 이 4가지 중에서는 당연히 반영론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으시죠? 작품 속에 드러나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2번째로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는 방법, 우리가 익히 사용하고 있는 거 확인합니다. 시는 화자의 처지나 생각 등 작품 속에 드러나는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고, 작가의 삶 등을 참고해서 창작 당시 중요한 사회 문제와 연결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 속에 드러나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어떤지 살펴볼 수 있고요. 소설에서 더 잘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소설의 경우는 등장인물의 말이나 행동 또는 인물 간의 관계,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작가의 삶이나 당시 중요한 사회 문제와 연결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작품에 드러나는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과 감상하는 방법 살펴보는데요. 주제를 먼저 파악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과 연결지어 감상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시의 주제는 시인이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이 무엇인지 작품의 내용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설의 경우는 등장인물의 말이나 행동, 가치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행동의 원인이나 가치관 등을 파악해 볼 수 있고요. 또한 결말의 주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술자가 등장인물을 바라보는 태도에 주의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서술자가 등장인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품의 주제 및 감상하기에서 어떻게 감상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날의 삶과 관련하여 감상하는 것이 좋은데요. 시의 경우에는 시에 반영된 과거의 삶을 오늘날 우리의 삶과 관련 지어서 감상해보고, 소설의 경우에는 소설에 반영된 삶과 오늘날의 삶을 비교해서 자신의 상황에서 주체적으로 작품을 감상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삶과 관련 지어서 감상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하면, 시대에 따른 인식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지, 또는 새롭게 평가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지 삶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해석해 봄으로써 삶의 가치나 의미를 찾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등을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효과, 장점이 있습니다. 작가 소개입니다. 정광용 씨의 사진이고요. 1919년 3월 1일에 출생하여 1988년 6월 21일에 사망한 소설가이자 국문학자입니다. 함경남도 북청 출생이고요. 195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단편소설 흑산도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전후 현실의 모순과 인간의 삶을 치밀하게 묘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품에 1959년의 사수, 그리고 62년 작품인 커피단 리, 그리고 1963년 나신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특별히 1962년에 발표한 커피단 리로 동인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 중에 커피단 리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커피단 리 작품을 소개합니다. 이번 시간에 하는 활동은 여러분이 생각해서 메모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메모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의 깊게 내용을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본문학습 들어가면서 또 중요 사항은 다시 메모를 할 건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여러분 필요한 부분은 책에 적어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이 작품 커피단 리는 1962년 7월 사상계에 발표된 단편 소설입니다. 시대상 현대소설이고요. 커피단이라는 명칭이 뭘까 궁금할 텐데요. 영어 캡틴의 러시아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커피단은 영어 캡틴에 해당하는 러시아어로 우두머리나 최고라는 뜻으로 쓰인 말로 주인공인 이인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소설은 전형적인 인물 소설인데요. 이인국을 중심으로 한 인물 소설인데요. 광복을 전후한 우리 민족의 순환기를 배경으로 하여서 커피단 리라는 별명을 가진 주인공 이인국 박사를 등장시켜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하는 인간의 심리를 나타내면서 우리 민족의 비극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특별히 일제 말기부터 6.25 전쟁 직후까지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면서 살아온 처세술이 아주 뛰어난 인간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이인국이고요. 출세지향적인 이인국은 시류에 편승해서 일제 때는 일제 정책에 충실히 따르고, 그래서 황국 신민으로서 일본어도 상당히 잘하고 일어로 생활할 정도로
그렇게 따르고 소련군이 진주했을 때에는 소련 장교의 환심을 사서 죽음에서 살아나고 월남하여서는 미국 대사관에 출입하면서 미국인에게 아첨하여 그들과 교제를 합니다. 즉 이인국은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아첨하며 오직 자신과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기회주의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인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등장인물 소개하는데요. 줄거리 내용 대충 파악하시겠습니까? 이인국이라는 인물이 일제강점의 하에서는 친일을 하게 되고 소련이 내려와서 북한을 약간 점령했을 때는 소련어를 배우면서 친소파로 활동을 하다가 6.25 전쟁 중 남한으로 내려와서는 이제 미군과 친해지게 되고 영어를 배우면서 현실에 적응해 나가려고 하는 인물. 그래서 약간 세속적이면서 기회주의적인 인물인데 자신과 가족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인물로 드러납니다. 주인공 이인국을 소개합니다. 돈과 권력을 지향하는 외과 의사인데요. 일제 강점기에는 친일파로 득세를 하고 광복 후 북한에서는 소련군에 접근하여 명맥을 유지하고 그리고 일사 후퇴 때 월남한 이후에는 미 군정 인사를 통해서 부와 명예를 지키는 인물입니다. 출세 지향적인 인물입니다. 스탠코프는 소련군 장교로 이인국을 커피단 리라고 부르는 인물인데요. 자신의 얼굴의 흙을 제거해준 이인국 박사를 신뢰하는 인물입니다. 브라운 씨는 미 대사관에 근무하는 고위 관리로 이인국 박사가 미국에 가기 위해서 접근하는 인물입니다. 아들 원식은 소련으로 유학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게 되었고요. 딸 나미는 원래 일제 강점기 하에는 나미코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나미라고 그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요. 미국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내 본처는 거제도 수용소에서 죽었고 간호사 해숙과 재혼하여 돌진한 아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남는 시간에 여러분이 커피단리 작품, 물론 교과서에 있는 게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 앞부분에 일부가 조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의 이야기 줄거리가 먼저 제시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줄거리를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본문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잘 드러낸 소설입니다. 소설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인물의 삶의 태도를 살피며 읽어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제목 먼저 봅니다. 커피단 리, 그래서 27쪽 오른쪽 끝에 커피단의 의미 적어놨는데요. 커피단 그러면 카피단이 와전된 표기로 카피단은 영어의 캡틴 에 해당하는 러시아어로 해방 후 북한에서 우두머리 혹은 최고의 뜻으로 많이 쓰였다. 그래서 캡틴 리, 이인국 박사에게 최고라는 의미로 스탠코프가 한 말인데요. 그럼 줄거리 먼저 살펴볼게요. 이인국은 일제강점기에 제국대학을 졸업한 뒤 수술 실력이 뛰어난 의사로 이름을 날렸다. 8.15 광복 이후 이인국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만 뛰어난 처세술로 난국을 헤쳐나왔다. 그리고 일사 후퇴 때 청진기가 든 손가방 하나를 들고
남으로 내려와 서울의 병원을 차렸다. 그 사이 소련으로 유학 간 아들은 생사를 모르게 되었고 아내는 거제도 수용소에서 죽었다. 전쟁이 끝난 뒤에 딸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영문학을 공부한다. 이인국은 현재 종합병원의 원장으로 있으며 재혼한 해숙과 그 사이에서 난 돌진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그는 미국인과 결혼하겠다는 딸 때문에 미국에 가려고 미국 대사관의 브라운을 만날 준비를 하다가 과거를 회상한다 그랬는데요. 이인국이 주인공입니다. 바로 옆에 일제강점기 시대 상황이 드러난 표현이 있어서 색을 새로 칠했고요. 뛰어난 의사였다. 직업도 나왔고 일제강점기에서 이제 8.15 광복 이후에 1945년 8월 15일 광복 그 이후에 어려움에 처해지지만 난국을 헤쳐나오고 일사 후퇴 때 6.25 중에 이제 후퇴할 때 청진기 하나 들고 내려와서 서울의 병원을 차렸다. 그리고 소련으로 유학 간 아들은 생사를 모르게 되고 아내는 죽게 되고 현재는 종합병원 원장이고 해숙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딸이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국인과 결혼하겠다는 말에 이제 들어가서 좀 만류도 하고 자기 일도 하려고 하는데요. 브라운을 만나려고 하다가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 그래서 지금 27조 우리가 배우는 본문 내용은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의 내용부터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은 일제강점기부터 지금 6.25 전쟁 이후까지 격변기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공간적으로는 북한이나 남한이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봅니다. 1945년 8월 하순 아직 해방의 감격이 온 누리를 뒤덮어 소용돌이 칠 때였다. 말복도 지난 날씨였만 여전히 무더웠다. 이인국 박사는 이 며칠 동안 불안과 초조에 휘몰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무엇인가 닥쳐올 사태를 오돌오돌 떨면서 대기하는 상태였다. 그렇게 붐비던 환자도 하나 얼씬하지 않고 실사이 없던 전화도 뜸하여졌다. 입원실은 최후의 복막염 환자였던 도청의 일본인 과장이 끌려간 후 텅 비었다. 조수와 약제사는 궁금증이 나서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떠나갔고 서울 태생인 간호원 해숙이만이 남아 빈집 같은 병원을 지키고 있었다. 회상하는 장면이 지금 1945년 해방 직후 상황으로 넘어가는데요. 발단 부분의 사회문화적 배경은 지금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광복을 맞이하는 그 상황을 지금 회상하고 있고요. 밑줄 치고 있는 이인국 박사는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인국은 주인공인데 친일 행위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붐비던 환자나 얼씬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인국이 의사구나라는 것도 드러납니다. 2층 10조 다다미 방에 훈도씨와 유카다 바람에 등글고 있던 이인국 박사는 견디다 못해 부채를 내던지고 일어났다. 그는 목욕탕으로 갔다. 찬물을 퍼서 대야째로 머리에서부터 몇 번이고 내리부었다. 등줄기가 시리고 몸이 가벼워졌다. 그러나 수건으로 몸을 닦으면서도 무엇인가 짓눌려 있는 것 같은 가슴속의 갑갑증을 가셔낼 수가 없었다. 그는 창문으로 기우시 한길가를 내려다 보았다. 우글거리는 군중들은 아직도 소음 속으로 밀려가고 있다. 굳게 닫혀있는 은행 철문에 붙은 벽보가 한길을 건너 하얀 윤곽만이 두드러져 보인다. 지금 낱말뜻 28쪽 오른쪽에 제시되고 있는데요. 2층 10조 그러면 조라는 표현이 일본식 돗자리인 다다미를 세는 일본어라는 거. 다다미방 그러면 직사각형 모양의 일본식 돗자리. 훈도시 그러면 일본 남성들이 입었던 속옷. 유카다 그러면 집안에서 또는 여름철 산책할 때 주로 입었던
일본의 전통 의상. 그래서 2층 다다미 방에 일본식으로 돗자리를 깐 방에 일본인들이 입던 속옷이나 전통 의상을 입은 채로 그만큼 이제 이인국 박사가 조금 친일 분위기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바람에 뒹굴고 있던 이인국 박사는 견디다 못해서 부채를 내던지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해도 뭔가 짓눌리는 갑갑증을 가셔낼 수 없다라고 해서 친일 행적이 문제가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게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친일파로서 행동했던 것이 문제가 될까봐. 창문으로 보니까 우글거리는 군중, 그러면 광복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우글거리는 군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곳에 씌어있는 구절,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타도하자. 옆에 붉은 동그라미를 두 겹으로 친 글자가 그대로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만 같다. 어제 저물역에 그것을 처음 보았을 때의 전율이 되살아왔다. 순간 이인국 박사는 방 쪽으로 머리를 획 돌렸다. 나야 원 괜찮겠지. 혼자 낯가리면서 그는 다시 부채를 들었다. 그러나 벽보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자기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일그러지는 얼굴에 경멸인지 통쾌인지 모를 웃음을 비죽거리면서 아래 위로 훑어보던 그 춘석이 녀석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으로 엄습하여 어두운 밤에 거미줄을 뒤집어 쓴 것처럼 꺼림 텁텁하기만 했다. 그깟 놈하고 머리에서 씻어버리려도 거머리처럼 자꾸만 감아 붙는 것만 같았다. 지금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타도하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일제강점기에 친일한 사람들을 찾아 벌주려고 하는 시대 상황, 시대적인 배경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것을 처음 봤을 때의 전율 그러면 몹시 두렵거나 무서워서 몸이 떨리는 걸 전율이라고 하는데 지금 친일이나 그와 비슷한 잘못을 해서 이인국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야 원 괜찮겠지라고 하는데요. 그 전율을 느낀 이유 왜 다시 저기 적어 두었는가 하면 28쪽 날개 부분처럼 생각할 거 이인국이 전율을 느낀 까닭이 무엇일지 추측해 봅시다. 그게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친일한 것 때문에 나야 원 괜찮겠지라는 이인국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면서도 자신에게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등장인물의 속 마음까지 드러내고 있고 작품 속에 나는 드러나지 않고 있으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기 때문에 나는 드러나지 않고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의 내면까지 적어내는 기법. 그리고 벽보를 들여다보다가 자기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일그러지는 얼굴에 통쾌인지 모를 웃음을 비죽거리면서 훑어보던 그 춘석이 녀석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요. 그래서 엄습하다라는 말, 감정, 생각, 감각 따위가 갑자기 들이닥치거나 덮칠 때 엄습하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지금 이인국과 춘석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줄거리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춘석이가 사상범으로 몹시 다쳐서 이인국의 병원에 왔을 때 이인국이 응급치료만 해주고 입원실이 없다고 핑계를 대서 춘석을 입원시키지 않았던 것. 그 일이 있었고 춘석이가 자위대로 내려오게 되고 이인국을 째려보는 모습이 앞에서 소개됐었는데요. 그 춘석이 때문에 자꾸 기분이 좀 꺼림 텁텁하기만 하다라고 했는데 마음이나 뱃속이 언짢고 시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꾸 춘석이가 신경이 쓰이는데 그깟 놈하고 머리에서 씻어버리려고 해도 거머리처럼 직유법이잖아요. 그 춘석이가 자꾸 머릿속에 달라붙는 그 춘석이 때문에 뭔가 불길한 그 느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단인데요. 처음부터 지금 28쪽 24째 줄까지 해방 직후 친일파를 타도하자는 분위기 때문에 초조해하는 이인국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단 부분에 드러나는
사회의 문화적인 배경과 이인국의 대응 방식을 살펴본다면 배경은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광복을 맞이한 상태, 그리고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에게 죄를 물어 벌을 주려고 하는 친일파 타도를 외치는 분위기가 드러나 있고요. 이인국의 대응 방식은 친일 때문에 불안해하면서도 자신에게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 등교해서 계약할 때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